우크라이나는 전쟁 뉴스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러시아와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충돌해온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있던 핵심 공간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기원이라 주장하는지, 서방이 왜 이 나라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역사와 권력,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지금의 전쟁은 시작조차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제국이 태동한 중심이었고 유럽을 먹여 살린 거대한 곡창이었으며 동시에 이름과 언어, 정체성까지 지워졌던 땅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된 선택과 배신, 동맹과 침략이 겹치고 쌓이며 결국 오늘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크라이나라는 이 땅이 어떻게 세계 갈등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출발점인 역사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국경선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수백 년, 이 지역은 스키타이인이라 불린 유목 전사들의 세계였고 그들이 남긴 황금 장신구와 전투 문화는 그리스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땅은 결코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문명이 만나는 길목이었고 곡물과 물자가 오가던 핵심 통로였으며 그래서 언제나 힘 있는 세력들이 먼저 차지하려 했던 전략적 공간이었습니다. 스키타이 이후에도 이 초원은 한순간도 조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훈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스쳐 지나가며 이동과 정착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땅의 성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6세기 이후 동슬라브인들이 드니프로 강 유역에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며 9세기 무렵 키예프가 교역과 권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전설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9세기에 접어들며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내려옵니다. 오늘날 바이킹으로 불리는 이들은 스스로를 루스라 불렀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무역과 약탈을 병행하며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루스의 지배층과 이 땅의 슬라브 주민이 섞이면서 키예프 공국이 형성됩니다. 이 국가는 짧은 시간 안에 동유럽의 질서를 뒤흔드는 강국으로 성장하지만 커진 힘만큼 국가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순간도 함께 다가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블라디미르 대공입니다. 그는 동방 정교를 받아들이며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묶었고 종교는 곧 법과 문화, 권력의 기준이 됩니다. 이 결정은 국가를 하나로 묶는 힘이자 후대 질서를 규정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야로슬라프 대공의 시대가 열립니다. 키예프 공국은 법과 교육을 정비하며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체계가 단단해질수록 권력은 나뉘고 그 틈에서 내부 분열의 씨앗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키예프 공국은 하나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를 묶던 힘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방 귀족들의 영향력은 빠르게 커집니다. 각 지역은 공국 전체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고 키예프가 지니던 상징적 권위도 서서히 흔들립니다. 이렇게 벌어진 균열은 곧 외부의 시선에 포착됩니다. 동유럽이 분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저하던 그 순간 초원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과 속도를 가진 힘이 이미 서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초 몽골이 몰려옵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 바투가 이끈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군은 순식간에 동유럽을 휩쓸었고 분산된 공국들은 제대로 된 연합조차 꾸리지 못한 채 각계 격파를 당합니다. 결국 키예프는 포위되고 함락됩니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파괴됐고 학살 이후 키예프 공국은 사실상 역사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지배 아래서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가 이어졌고 이들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역사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지배력이 서서히 약해지자 초원에 생긴 권력의 공백을 다른 세력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파고든 존재가 바로 리투아니아였고 14세기에 이 나라는 키예프를 포함한 광대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흡수하며 비교적 느슨한 통치를 이어갑니다. 이 시기 이 땅은 제국의 중심이 아닌 경계라는 의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변방을 뜻하는 이 표현이 시간이 흐르며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굳어졌고 중심에서 밀려난 땅이라는 인식이 국명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긴 평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세력을 넓히며 개입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서 나뉘어 지배받는 처지가 됩니다. 같은 땅이었지만 서로 다른 규칙과 질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영향과 동방 종교 전통은 이때부터 분명히 갈라집니다. 서부와 동부에 쌓이기 시작한 이 문화와 신앙의 균열은 훗날까지 이어지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낸 출발점이 됩니다. 15세기 이후 동쪽에서는 모스크바 공국이 급속히 팽창했고 남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각자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두 국가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왕조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군사와 외교를 묶기로 결정했고 16세기 중반 루블린 연합을 통해 하나의 국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탄생합니다. 이 통합으로 우크라이나 땅은 리투아니아의 간접 지배에서 벗어나 연방의 핵심 농업 지역으로 편입됩니다. 행정과 법, 귀족 질서는 폴란드식으로 재편되며 우크라이나는 다시 하나의 행정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곡물 수요를 책임지며 유럽의 곡창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고 언어와 생활 문화도 이 무렵 선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에서는 갈등이 쌓여갑니다. 정치적으로는 귀족의 지배 아래 놓였고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중심 질서에 밀려나며 불만이 빠르게 쌓여갑니다. 긴장은 결국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분노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코사크입니다. 이들은 농민이자 전사였고 어느 국가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스스로 무장해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코사크의 등장은 곧 충돌로 이어집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무장 공동체와 이를 통제하려는 폴란드 권력은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우크라이나 땅은 반란과 진압이 반복되는 전장이 됩니다. 코사크는 단순한 반군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이자 전사였고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지키려 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 사회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오래 끌수록 불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귀족의 지배 아래 놓였고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중심 질서에 밀려나며 코사크 사회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선택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폴란드와의 공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사크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는 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손을 내민 대상이 러시아였습니다. 코사크가 러시아와 손을 잡은 선택은 항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고 자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습니다. 페레야슬라프 협약에서 코사크가 기대한 것은 복속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통치와 헤트만 체제, 군사 조직은 유지하고 외교와 대외 방어만 러시아에 맡기는 조건부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해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동맹은 잠정적 수단이었고 목표는 흡수였으며 보호라는 말 아래 점점 내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헤트만 선출에 개입하고 세금과 병력 운용을 통제했으며 러시아 관리와 군대가 상주하는 일도 일상이 됩니다. 자치는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러시아와 폴란드의 협상에서 찾아옵니다. 17세기 후반 두 국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우크라이나는 당사자 없이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안드르소보 휴전협정에서 드니프로 강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갈라집니다. 강의 동쪽은 러시아로, 서쪽은 폴란드로 넘어가며 코사크와 우크라이나 사회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 분할은 땅만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과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갈라놓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표트르 대제 시대에 코사크의 자치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전쟁에 동원되고 소모되며 제국의 불편한 지도자들은 제거됩니다. 예카테리나 시대에 이르면 코사크 제도 자체가 해체됩니다. 공동체는 흩어지고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대표할 정치적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동맹도 자치도 아닙니다. 러시아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며 독자적인 정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했고 역사 서술을 통제해 우크라이나를 별도의 민족이 아닌 러시아 민족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갈등의 형태가 바뀝니다. 전면적인 전쟁은 줄어들지만 교육과 언어, 기억을 둘러싼 통제와 저항이 일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제국 시대를 넘어 소련 시기까지 계속되고 억눌린 갈등은 사라지지 않은 채 누적되며 결국 현대에 들어 다시 무력 충돌의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투는 오랫동안 쌓여온 지배와 저항의 충돌이 군사행동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키예프 공국과 루스의 계승을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역사 안에 포함된 지역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억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는 보호자가 아니라 약속을 깨고 자치를 없앤 지배자였습니다. 코사크 조약 파기, 제국 편입, 대기근, 언어 금지는 모두 실제로 겪은 경험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자 러시아는 이를 외교 노선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서방 국가가 군사적으로 결속된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러시아에게 국경의 안정과 자신들이 쌓아온 역사 인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충돌은 2014년 크림반도에서 먼저 현실이 됩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동원해 크림을 병합했고 이는 유럽의 전후 질서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동부 돈바스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면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칠러 세력의 무장 충돌과 러시아의 개입은 긴 소모전으로 이어졌고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 침공은 러시아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단기간에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결과는 우크라이나 사회의 전면적 결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틴 이유는 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워졌던 역사와 금지됐던 언어, 빼앗겼던 선택권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체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키려는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국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러시아 역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인정하는 순간 제국 중심의 역사 서사가 무너지고 다른 주변 국가들도 같은 길을 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역사 인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여러 번 지워졌지만 매번 다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전쟁도 그 연속선 위에 있으며 이 싸움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